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외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며 파킹형 ETF 내에서도 자금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단기금리형 ETF에서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 같은 기간 머니마켓 ETF에는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퀄컴의 2나노미터 칩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가 발판이 될 향후 글로벌 빅테크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등에 대한 공매도 집중 포화 양상이 소비재와 일부 바이오 종목으로 옮겨갔습니다. 공매도 재개 한 달간 공매도 거래대금은 물론 상위 종목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시장 전반의 매도 압력이 진정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자 전력을 테마로 한 ETF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전력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노후 설비 교체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4인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오예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56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의 오름폭을 키우면서 장중 한때 2,570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특히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했던 LG생활건강이 올해 1분기 선방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9% 넘는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롯데관광개발 오늘장에서만 7% 넘게 올랐고요. 또 녹십자, 유한양행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급등 나올 종목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계속 조정이 나왔다 오르고 조정이 나왔다 오르고 하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상승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갈 종목들은 섹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드렸던 종목들을 쭉 한번 여러분과 살피면서 전 종목 다 올라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정 시에 사자고 했던 게 어떤 거는 제가 1월, 2월에 사자 그랬고 어떤 것은 3월 달 조정에 샀고 어떤 종목은 4월에 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요. 바닥에서 쌀 때 사라고 할 때는 대부분 안 삽니다. 혹은 조금밖에 안 삽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더 잡을까요를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는 노코멘트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쌀 때 안 산 사람이 비쌀 때 샀다가 밀려버리면 원망 듣거든요. 그래서 쌀 때 사지 않으면 이때가 쌀 때다, 바닥권이다,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면서 뭐 이익을 더 먹고 덜 먹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팔고 더 가는 거야 뭐 속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손해 나지 않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셔도요, 투자를 하셔도요, 제일 중요한 건 손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가 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내가 물려서 2, 3일만 있어도요, 그 2, 3일 동안 별별 생각 다 들거든요.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야간에 폭락하잖아요. 참 하나도 안 와요. 밤 새면서 눈 벌겋게 뜨고 앉아가지고 내가 미국 주식을 괜히 했어라고 후회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쌀 때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쌀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면 배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쌀 때를 찾는 방법, 그 때를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켓 타이밍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께 이렇게 전 여쭤보겠습니다. 마켓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해 보셨나요? 시장의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거에 대해 인지하십니까? 그리고 동질성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동일한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그룹핑 해본다면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 쌀 때 이게 싼지를 모른다면 까막눈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뜨는 온라인 특강 장자방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저녁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떤 자리가 싼 자리고 왜 이 자리에서 매수를 이야기했고 왜 이 자리에서 팔아먹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내내 조정시마다 사라고 이야기드린 종목들을 추려보니까 한 18종목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좀 주력이 되고 뭐 파른 거라든가 들고 있는 거라든가 제가 한 12종목 정도 압축을 했거든요. 12세 종목 정도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 그리고 지금도 사도 되는 종목들 몇 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함께 준비해 놨으니까요. 오셔서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식은요, 여러분 뭐 제가 언제까지 이 방송을 출연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든 시작과 끝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이 종목들을 찾아가고 뭐 어떤 근거들로 내가 타이밍을 잡아가는지 그 논리를 배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송에 출연하시는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실 것이고 수많은 투자 그루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여기서 샀고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십니다. 대부분 여러분 경제TV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개발 그러면 얘는 임상 몇 차 통과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게 개발될 거고 또 뭐 갑자기 뭐 반도체 그러면 여기서 뭐 무슨 이런 부품이 어떻게 성장할 거고 2차 전지 뭐가 어떻게 될 거고 그런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거요. 챗 GPT에 찾으면요. 이만큼 보고서 나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방송에 들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TV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은 거의 여러분 검색만 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본인이 검색 안 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들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내가 매매하는 경력과 노하우, 어떨 때가 저점이더라, 어떨 때가 올라가더라, 어떨 때가 손해 안 나고 어떨 때가 안전하더라, 그 타이밍에 관한 그분이 알고 있는 패턴에 관한 것들을 내가 찾아내는 노력,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지 그 종목 몇 개 찍어서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돈 벌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번 종목을 수익 냈어도 다음 종목 본인이 못 찾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주식은요, 내가 싸게 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시세가 다 할 쯤에, 다 하고 꺾일 때쯤 나는 팔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면제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특강 하려고 하니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주식과 ETF로 돈을 벌어요. 하락장에는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합니다. 오전에 저는 8시 45분에 선물 옵션 시장이 출발하고 나면 11시 반 12시까지 오전에 한 2-3시간 동안 선물 옵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날 수익을 거기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 조정이 나온 종목들을 찾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괜찮은 게 있으면 한 번씩 여러분 이거 종목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다 글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올려드리는 매수 타점을 이야기 드리는 건 무료방에도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시황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 사시고 안 사시는 건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제가 한 달 가야 2-3번 할까 말까 합니다. 2달 가야 저는 매매 타점이 매수를 이야기하는 거는 2달 정도 했을 때 한 3번에서 5번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안 합니다. 종목을 어떨 때 한 달 내내 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제가 원하는 조정 타이밍, 손해가 안 날 만한 자리라고 보여지는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종목들이 굉장히 승률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서울경제TV에 출연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근데 그 몇 년 동안 시장이 하락도 했고 상승도 했고 폭락도 나오고 투매도 나왔습니다. 하락장에는 인버스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상승장에서는 종목들 안전하게 바닥권을 다지고 가는 종목들만 드렸습니다. 한 종목도 물려있는 종목 없습니다. 한 종목도 손해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온라인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왜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왜 이런 타점을 잡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만든 저 타점과 저 사람이 만든 논리가 틀렸다면 제가 방송 출연할 수 없고요. 제 계좌도 손해일 것입니다. 많은 분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저는 은퇴해야 됩니다.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떠드는 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배우셔서 내가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좋은 마켓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패턴들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단순하게 야 장자방한테 가면 종목이 되게 괜찮대. 저 사람 이번에 했던 거 성신양에 따블났대. 야 대박 났대. 이 얘기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실제 그런 종목들을 내가 찾아가고 앞으로의 시대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에는 여러분께 수많은 신문 기사부터 수많은 보고서, 수많은 논문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들 나오는 것들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함께 읽고 공부하시면서 인사이트를 키워가십시오. 단순하게 뭘 사라 팔아라 마켓 타이밍 맞추는 거 제가 없어지면 여러분은 배울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제가 일을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언젠간 그만둘 거잖아요.
저도 언젠간 은퇴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배워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마켓 타이밍을 찾는 패턴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 시장이 여름까지 왜 상승장인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끌고 가야 될 주력 섹터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 저평가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고요. 또한 시장이 상승할 때는 선물 옵션에서는 콜 옵션과 선물 매수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하락장에서는 풋 옵션과 선물 매도가 가능한데 양방향 상품에 대한 이야기 함께 심도 있게 나눌 테니까 선물 옵션 전혀 할 줄 모르는 분들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요거 재밌다. 요거 심플하네. 해볼 만하네. 배워볼 만하네. 생각 드는 시간이 되실 거고요.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머리가 좀 깨우쳐지는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문가님이 그동안 방송에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시장에서 높은 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내일 저녁 6시에 전문가님께서 선물 옵션과 함께 주도주에 관한 내용 자세히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막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보다 자세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지난번에 공략했었던 종목들 점검해보고요. 또 새로운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섹터별로 전략 세워주시죠. 예, 먼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PPT 자료는요. 오늘 당일 종가가 아니고 어제 종가입니다. 제가 강의 자료를 항상 전날 만들기 때문에 먼저 PPT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HTS를 켜가지고 오늘 종가 확인하면서 추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그 테슬라가 저점이다,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드린 지가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월 9일 날 저점 찍을 때 이제 테슬라 여기 바닥이니까 좀 사시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를 꼭 미국장에 가서 미국 주식을 사야만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주식 양도세가 22% 세금을 팔 때마다 내가 샀다 팔았다 내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딩을 10번 하잖아요. 10번 다 세금 내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세금이 많고 수수료가 꽤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가지고 우리가 단타를 치기가 트레이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종목을 우리나라 ETF, 한국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대신 투자하는 방식의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이 괜찮아 보여서 이거 추천드렸었는데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457480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11,000원부터 12,000원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종가 기준 13,100원이었고 오늘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갈 생각이고 저는 이 종목을 어디까지 볼 거냐면 최소 목표가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 그럼 11,000원에 잡았으니까 한 35%에서 42% 정도 수익은 무난하게 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가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잘라내는 소위 말해 칼 들고서 칼춤 추고 있죠. 그런데 5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뭘로 돌아가냐면 다시 테슬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바보일까요?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고 주식평가 가치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왜 대체 정치랑 손을 댔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재벌 기업의 회장님이 대통령 출마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셨던 분이신데요. 근데 어땠냐면 결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통령 떨어지고 굉장히 힘드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래 경제인들은요 정치랑 거리를 많이 둡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속된 말로 속칭으로 대감집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대감집 노예야, 나 대감집 머슴이야, 대기업 다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그 재벌은요 돈이 많은 부자는 영원히 갑니다. 잘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고 하는데요. 정치는요, 정권은요, 권력은요 우리가 5년짜리 현재는 단기 임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고 나면 권력도 언젠가 흥망성쇠가 있죠. 그런데 재벌 기업은 계속 그 부를 이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 정치와 연을 닿는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회사가 풍지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안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재벌들이 정치랑 연결지는 건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후원금 내라면 내야 되고 기부금 내라면 내야 되고 뭐 기여금 내라면 억지로 돈은 내죠. 너 돈 많으니까 내라고 어쩌지 억지로 내긴 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 트럼프 정부 2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약간 의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불을 뿜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에 딱 들어가자마자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에서부터 반토막 났습니다. 딱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산의 가치가 절반이 반토막 나는 걸 감안하고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테슬라의 사업 일론 머스크의 그 사업 분야 중에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스페이스 X라고 하죠. 이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법안들이 전부 규제가 막혀서 하기 어려웠거든요. 그걸 본인이 거기 입각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기다 정치 자금으로 기부하고 하면서 그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적인지 아시겠습니까? 규제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 당선되는데 내가 내각에 입각해가지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손에 피 묻혀야 되잖아요. 예산을 삭감하고 사람을 잘라내는 건 진짜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이 누가 테슬라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세계적인 가장 부자가 해준대요.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으니. 대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었던 거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나는 오케이 이거 내가 효율성 위원장으로 내가 다 해놓고 대신에 내 사업 분야에 필요한 규제들을 풀고 나갈 수 있다면 앞으로 사업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고 주가 가치 천문학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일론 머스크 오케이 똑똑한 거 알겠어. 그 사람 트럼프랑 이해관계 괜찮네. 잘한 거 알겠어. 거기까지 끝나면 여러분 그냥 뉴스를 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인베스터,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베스팅. 나는 이 회사와 함께 성장할 거야 라는 말 그대로 선의의 투자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트레이딩. 나는 사고 팔고 이익만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저는 미국 관련 주식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닌 인베스팅 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조정이 나올 때 사야 되는데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한 35% 40% 정도 이익 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건 최소 목표가를 잡은 것이고 상황 봐가면서 여름까지 밀고 갈 생각도 갖고 있으니 이 종목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 목표가는 한 40% 벌 거예요. 예, 우리가 잡은 다리에서 한 40% 벌 거고 운이 좋다면 글쎄요 한 70%에서 100%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고 가니까 어금니 꽉 깨물고 들고 가시고 제가 이거 다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드릴 때까지는 여러분 들고 계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사고 파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저랑 참여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마켓 타이밍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시황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고 얘기하면 저도 문과 출신이라 양자가 뭔지 잘 몰랐고 열심히 뒤져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하는데 그 어려운 거를 우리 훌륭한 이과생들과 박사님들이 이걸 하세요. 근데 앞으로 향후의 성장성의 또 하나의 먹거리. 요즘에 AI 그래서 우리가 챗 GPT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회사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챗 GPT인데 이 양자 컴퓨팅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바라봤을 때 얘는 필수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도 긴 호흡으로 볼 때 투자 관점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6,800원부터 7,100원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냥 밀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언제쯤 팔 거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추세가 꺾이는 게 보이면 팔자고 할 테니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들고 가시면 좋겠다. 오케이? 항상 조정이 나올 때 향후에 길게 볼 만한 우리가 아젠다가 될 만한 걸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테슬라고 그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팅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뭐 우리가 시멘트랑 제가 건설주 얘기할 때 여러분 귀뚱으로도 안 들으셨잖아요. 근데 정말 시멘트 노래를 한 3, 4개월 부르고 나니까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고려하여 제가 여러분께 노래를 부를 때 4년째 노래 불렀는데 귀도 안 듣다가 한 2년 만에 걔가 그 50만 원짜리 45만 원짜리 주식이 몇 배 갔습니까? 5배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아하면서 그제서 추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점에서 잡을 때 충분히 저평가됐을 때 그때 사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게 사니까요. 오케이?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10입니다.
미국 관련 주식들을 내가 직접 투자하기는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주식들은 주로 ETF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미국의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있겠고 대만에 있는 것도 있겠고 뭐 일본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는 원화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 사회 세양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ETF는 양도세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뭐 세금 낼 게 없고 거래세도 없습니다. 주식은 내가 거래할 때마다 제가 보통 주식을 한 1억 원 가지고 단타를 치고 팔지면 내가 만 원에 샀다 만 원에 똑같이 팔아도요. 거래세랑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한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거래세만 해도 한 25, 6만 원 들거든요. 그럼 내가 샀다가 본전에 팔고 샀다가 본전에 팔고를 매일 20거래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면 나는 정부에다 얼마를 기부하게 되냐면 약 600만 원 가량의 거래 세금을 기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달 1년 동안 따지게 되면 나는 얼마 정도 정부에 세금 내야 되면 7,200만 원을 내야 돼요. 엄청난 돈을 내야 되거든요. 연봉 7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요. 7천만 원씩 거래 세금을 계속 정부에다 바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표창장 줘야 됩니다. 그 정도 거래세 내고 있으면 일반 직장인들이 그만큼 세금 냅니까? 안 냅니다. 연봉 1억 받아도 내가 내는 세금 7천만 원 택도 없습니다. 2천 몇백만 원 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7천만 원 내려면요. 최소한 연봉이 2억 한 5천 정도, 2억이 넘어가야 돼요. 한 2억 정도 돼야 연봉 받는 사람이 내는 내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한 번 샀다 팔았다 1억 원어치만 샀다 팔았다를 내가 매일 꾸준하게 하면 연봉 2억 받는 사람만큼 세금을 정부에 내는 거기 때문에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국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으냐면 주식 관련해서 ETF 종목들 여러분 관심 가져라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4월 7일 급락 나올 때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에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미국 빅테크 10 종목 코드 314250 이 종목 바닥이다 사라 이야기 드렸는데 35,000원, 36,000원, 37,000원 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어저께 종가 기준에 어제도 6% 올랐거든요. 6.1% 올랐습니다. 그래서 43,0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47,000, 8,000원까지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되밀리면은 4만 원 무너지면 정리할 생각으로 그냥 버텨볼 생각 끌고 가겠습니다. 미국은요. 조정 나올 때 한번 사두면 웬만하면 안 팔아야 돼요. 한번 팔게 되면 살 기회를 잘 안 주거든요. 조정 잘 안 줍니다. 끌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한투자상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하고요. 그다음에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 코드 여기 제가 204450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요거 사시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이때입니다. 4월 9일 날 떨어질 때 1,800원에서 2,000원 사이 매수 이야기 드렸는데 벌써 어저께 종가가 2365원이었습니다. 우리 매수 평균 단가가 1,9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 기준 수익률은 벌써 17%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미국하고 맨날 쌈박질하면서 누가 이길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향후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보면 이제 미국 독주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때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줬다 폈다 마치 조패는 저기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저기 뒷골목 가면 형님들 계시죠? 일진 형님들 조패면서 돈 뺏으려고 삥 뜯는 뭐 그런 느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 초인류 국가고 최강대국일 때는 그런 행동을 안 해도 됩니다. 왜? 내가 1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덤비지 않거든요. 그런데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중국의 성장에. 그 얘기는 향후에 10년에서 20년 정도 바라봤을 때는 중국이 세계 패권을 형성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 우리가 꽤 많이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향후 성장 국가로 두 개의 국가의 지수 ETF를 권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도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두 나라의 차이, 공통점은 뭘까요?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0년, 21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 1등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통계부터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출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전 세계에서 인구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력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1순위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없으면 국력을 말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자본인데요. 자본 측면에서는 당연히 중국 자본이 차이나 머니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요. 전 세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군사력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보다는 훨씬 더 강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성 요소가 뭐냐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되게 싸고 저렴하고 영 모방만 하는 국가의 제품이라고 욕했었는데요. 중국 제품도 좋은 거는 우리나라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는 중국산은 대부분 싸구려 좀 우리가 아이 차이나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밖에 안 가져오기 때문이지 중국 것도 좋은 건 되게 좋은데 문제는요. 이번에 2차 전지 그 배터리에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배터리 되게 좋다고 우리가 국뽕이 가득하면서 열심히 2차 전지 수익 많이 나고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2차 전지가 파동을 치고 꼭지치고 죽은 지가 2년 됐거든요. 빌빌고 힘 못 쓰기 2년 됐는데 이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50에서 60%가 중국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싸니까 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싸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지 못하면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에서 쓰지 않을 거예요. 물론 중국이 이미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벤츠 인수한 지가 10년 넘은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2009년식까지 벤츠가 오리지널 독일산 벤츠입니다. 2010년도부터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2010년 이후에 만든 벤츠는요. 100% 오리지널 독일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중국이 인수하면서부터는 최근에 2017년, 18년 이후 벤츠는 옛날 벤츠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중국스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는 벤츠가 너무 고가 마케팅을 하는데 옛날 같은 품질 감성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하나였는데 얼마 전에 우리 배터리 폭발 사고로 아파트 폭발한다 뭐 난리 났던 신문에 이만큼 대문짝만하게 했던 그 벤츠의 전기차가 벤츠의 EQA라고 하는 차였는데 그 EQE였는데 그 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중국산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품질의 이슈는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벤츠가 그래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중국 배터리를 썼나? 볼보도 지금 중국 자본이 인수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볼보도 스웨덴 거 아닙니다. 거의 중국 지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중국이 야금야금 잡아먹으면서 큰 회사를 끌고 가죠. 큰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 배터리를 집어넣으면서 전국으로 양산화시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전기차를 굉장히 싸게 양산하고 있는 회사도 하나 런칭에 들어왔죠. 그래서 와 정말 싼데 괜찮네 그러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성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일 것 같고 이미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중국과 인도에 관련된 이 종목들 여러분 집중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얼마나 갈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내일 저녁 6시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불경기에는 우리가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가 훨씬 더 경쟁력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새 차를 바꾸기보다는 그냥 타던 차를 고쳐 탑니다. 그리고 내가 차가 없는 사람이 차를 사야 된다고 하면 새 차 사더라도 좀 소형차, 좀 저렴한 차를 경제적인 차를 타게 되고요. 그리고 여건이 안 되면 나 중고차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 차를 살 때는 완성차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기아나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만 불경기에는 주로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훨씬 더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차나 기아에 투자하셔도 수익은 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부품주가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면 맨 위에 차트는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모비스는요. 이렇게 조정 나와서 제가 여러분 여기 4월 달에 여기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동차 열심히 분할 매수하세요. 드르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보시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얘는 뭐냐면 그냥 타이어요. 예, 자동차 바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바퀴 만드는 거 바퀴 타이어. 근데 얘가 똑같은 패턴을 보시게 되면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반등의 각도가 조금 더 가파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차는요. 어느 회사 걸 타도 상관없는데 타이어는요. 우리나라 국산 중에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금호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밖에 없어요. 국산 중에는. 근데 그중에 금호 타이어는 타보시면 빵꾸 잘 나요. 그리고 내구성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국 타이어가 가장 괜찮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얘가 거의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가지고 좀 싼 걸로 타이어 너무 비싸다 어려우니까 금호 타이어 껴야지 이런 분들은요. 그냥 영업용 차량들에 끼는 경우는 있겠지만 내 승용차에는 금호 타이어 잘 안 낍니다. 웬만하면 한국 타이어 끼죠.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이어가 자동차가 운행을 많이 해서 특히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요. 타이어 소모량이 일반 내연기관 내가 운전하는 차보다 10%에서 15%가 높대요. 아마 제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접지력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속하고 움직일 때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제동하고 할 때 그럴 때 타이어 소모량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모량이 10%에서 15%좀 높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좀 더 괜찮겠다. 제가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제일 괜찮아 하는 게 모비스하고 타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지금 붙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데 아직 뭐 팔란 얘기 제가 드린 적은 없습니다. 좀 더 가져갈 생각이고 제가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일단 차익 실현 좀 하고 눌림을 이용해 다시 사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좀 끌고 갔으면 저는 여름장까지는 상승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개월 더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가 익절가를 건들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볼 생각이다. 다만 목표가는 언제 얘기할 거다? 내일 저녁 6시 온라인 특강 때 설명하겠다. 들어오십시오. 다음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입니다. 자, 오늘 전 여러분께 이걸 절반 청산 사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예,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가 여기 떨어질 때 3,800원, 3,900원, 4,000원 여기서 사가지고 쭉 들고 올라오다가 여기 4,350원 찍던 날에 요날 3월 7일인데 요날 저희가 4,320원, 30원에 다 팔았어요. 그리고 조정을 이용해서 재매수하는데 이 종목의 장점이 뭐냐면 배당을 매달 줘요. 배당금을 매달 준다고. 그런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개인 사업자이신 분, 내가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간 배당 금액을 얼마 밑으로 낮춰야 되냐면 2천만 원 밑으로 낮추셔야 돼요. 2천만 원 넘어가면 합산과세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2억인데 2천만 원 미만이면은 2억에 대해서만 내가 과세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세율이 따로 분리가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2억인데 여기 아이씨 배당금 5천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억 5천 합해가지고 그러면 과세율이 높거든요. 높은 세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 세금 15.4%만 떼면 될 건데 배당세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소득세율로 가치면 소득세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4% 세율일 수도 있겠고요. 보통 연봉 8,800만 원 밑에는 24%거든요. 그리고 1억 5천까지가 1억 5천인가? 맞나요? 예, 거기까지가 35% 세율이고요. 1억 5천을 초과하게 되면 42% 세율이고요. 그리고 3억인가를 넘어가면 아마 45% 세율일 거예요. 그 세율만큼 다 떼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내가 배당 관련해서 종목을 가져갈 때는 내가 근로소득을 갖고 있고 내가 사업소득을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2천만 원 미만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내가 나중에 노후를 생각하고 내가 좀 천천히 안정적인 배당금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원한다. 제가 이 종목 되게 많이 강추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을 팔자라고 얘기했을 때 뭐예요? 조정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또 사자. 자, 여러분 저는 이 종목이 상장된 이후부터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얘는 1년에 내가 매수할 타점을 3번 이상 주는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3번 이상 안 줘요. 조정이 1년에 잘 나와야 3번이야. 2번 아니면 3번이야.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건 무조건 사시고 대신에 매달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 몇 억을 투자하고 싶어도 여러분 계산하셔가지고 배당률하고 배당금 2천만 원 넘지 않게끔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파월 금리 내려 트럼프가 열심히 얘기하지만 안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금리를 내려버리면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거든요. 물가 미친 듯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6월 3일 날에 우리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아마 민주당이 지금 흐름이면 집권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들면 100% 돈을 풀 거예요. 이번에 지역화폐 그래가지고 또 1조 추경 예산안 또 통과시켰더라고요. 엊그저께. 돈을 미친 듯이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미친 듯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제가 대학 때 짜장면 한 그릇에 2,000원에 먹었거든요. 지금 요즘 짜장면 한 그릇 먹으라고 한 10,000원 하더라고요. 5배가 올랐죠. 그죠?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꼬맹이 때 새우깡 하나에 100원에 먹었습니다. 한 봉지에. 그리고 치토스 나올 때 200원에 먹었거든요. 요새 과자 한 봉지 얼마입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제가 대학생 때 되게 타고 싶었던 게 아반떼였습니다. 진짜 멋있고 오토매틱 진짜 수동차였거든요. 저는 첫 차가 수동이었는데
근데 이 오토매틱의 아반떼가 너무너무 타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1,000만 원대 초반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풀옵션 해봐야 1,500밖에 안 했는데 요즘 아반떼 얼마입니까? 풀옵션 넣으면 3,000만 원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치가 오른다는 건 제가 왜 이 종목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권하냐면 부동산은요. 움직일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 땅에 붙어 있는 것이고 지역의 가치, 그 평가, 인프라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고정자산, 고유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시에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물론 얘는 상업용 부동산 위주로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핵심지의 상품들 위주로만 그런 빌딩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형 빌딩들 위주로만 거래되는 상품이다 보니 얘는 조정시에 사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왜 돈 벌면 빌딩주 되고 싶다고 그냥 건물주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종목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은 내일 저녁 6시 온라인 특강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대박친 종목이 뭐였습니까? 성신양해였죠. 성신양해. 자, 여러분 성신양해 제가 왜 샀냐면 여기 11월 달에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했다가 얘가 한 3개월 반 4개월 동안 횡보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앞전 저점 자리를 지켜주는 게 보이길래 7,000원에서 6,800원, 7,100원, 200원, 300원까지 집중적으로 사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가냐면 쭉 올라가서 얘가 15,500원까지. 여러분 보시면 2배 넘어갔죠. 시멘트주가 되게 무거워요. 제가 시멘트주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맨날 단골손님이 뭡니까? 건설이에요. 집값 잡겠다. 내가 집을 공급하겠다. 지금 3기 신도시도 땅도 안 판 거 아십니까? 토지 보상도 안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었죠. 이번에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엊그저께 기사 뜬 거 보니까 4기 신도시 얘기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기 신도시를 하시고 나서 4기를 하십시오. 3기를 아직 땅도 수용도 하지 않았고 삽도 안 떴습니다. 근데 3기 패스하고 그거는 앞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고 내가 대통령 되면 4기 신도시 할 거야. 이게 여러분 정치인들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읍시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임대주택을 내가 개발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건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집권할 때는 내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개인 주택들을 노후된 것들을 새 걸로 개발하는 거를 내가 허용해 줄게라는 정책을 쓴다면 민주당을 얘기할 때는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말고 공공임대, 그다음에 공공주택, 그다음에 청년주택, 노인주택, 그다음에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그러니까 결론만 다른 거예요. 방향만 다른 거예요. 얘는 좀 싸게 줄게. 대신에 소유권은 정부에 있어.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다 먹을 거야. 이게 공공주택.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는 개인의 소유고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은 개인 거야. 왜? 사유재산이니까 국가가 침해할 필요가 없잖아. 당연히 사유재산은 인정해야지. 이 재산이 이게 두 개가 갈려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올 때마다 늘 부동산 값을 잡겠다면서 뭐 하냐면 새로운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정권이 하나, 둘, 세 번 바뀔 때까지 아직까지 신규 도시를 내가 개발하고 실제 그렇게 주택 공급을 한 정부는 없었어요. 민간 주도였지 정부 주도의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다. 3기 신도시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얘는 또다시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2027년도와 28년도에 주택 공급은 최저치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시멘트가 집을 만드는 데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 주식을 쌀 때 무조건 사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제가 그래서 여기 여러분 11월 달에 온라인 강의할 때도 성신양해랑 아시아시멘트 이야기 드렸고요. 1월 달에도 말씀드렸고요. 2월에도 말씀드렸고요. 3월에도 이야기 드렸고요. 4월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폭등하면서 따블나면서 저희가 재밌는 건요. 4월 22일 날 이날 최고점 찍던 날 제가 오전에 9시 반에 문자 드렸습니다. 전량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으라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고점 찍던 날에 거의 최고점권에서 다 팔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매수는 기술이고 팔아먹는 매도는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시장의 경험치가 높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성신양해 또 살 거냐? 네. 언제 살 거냐? 내일 온라인 특강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체 상품으로 또 하나 설명드렸던 게
아시아시멘트였습니다. 10,000원 밑에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도로록 올라왔는데 얘는 수익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 12% 정도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10%에서 12% 정도 수익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얘는 좀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가져갈지 내일 온라인 특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철에 단골 메뉴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느냐?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우리는 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동산 쪽에 건설 쪽에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건설주 좀 더 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우리가 뭐 샀습니까? 말씀드리면 11월 달부터 강조드렸던 게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쭉 올라와서 2월 중순에 한번 차익 실현을 36,000~37,000원에 팔았고요. 그리고 조정 나오면서 왕창 얘는 야간장 우리가 거래가 생겼잖아요. 그때 갑자기 확 찍은 거라 저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조정 나온 이후부터 여기서 집중적으로 32,000원에서 34,000원 구간 집중 매수하세요 말씀드렸더니 많이 올라왔죠. 지금도 가고 있어서 이제 현대건설은 절반은 차익 실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의견 드렸고요. 나머지 물량은 4만 원 깨지지 않으면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선거 전에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면 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선거 테마주들은요. 선거 2주에서 3주 전에 다 팔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익절이 나가지 않으면 5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다 팔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되면 보통 또 빠지거든요. 그럼 또 살 기회가 아마 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GS건설입니다. 얘만큼은 안 가지만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요즘 계속 수주를 많이 해요. 여기 뭐 한남동에도 한남 4구역도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얘기하죠. 저 개포동에도 수주했다고 얘기하죠. 계속 서울의 주요들을 수주하고 있는데 GS건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이 훨씬 많이 가는 건 실적의 성장이고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되는 것 때문에 성장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GS건설은 그보다는 못합니다만 야금야금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21,000원에서 22,000원까지 선거 전에 도달할 걸로 보여집니다. 거기 오면 차익 실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대박 떴던 종목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이었습니다. 저는 고려아연을 여러분께 45만 원, 48만 원대 매수해가지고 끌고 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고점 찍을 때 다 팔고 나서 지금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죠? 거의 한 4, 5개월 기다린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조정 시 한번 샀다가 단타 한번 해드렸고요. 요번에 65만 원, 70만 원 사가지고 쭉 올라와서 좀 더 가져가 보자 하는데 아마 90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단타 한번 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체 종목으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현대제철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 바닥권에서 좀 매수해서 끌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한다고 시간이 다 갔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은 조정이 나올 때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시세가 날 때 욕심을 비우고 분할 차익 실현하는 것입니다. 최꼭지까지 드실 수 있는 분은 신의 영역이고 저도 여러분 성신양의 최고점 찍던 날 팔면서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또한 운입니다. 운이 좋아서 팔았던 것입니다. 물론 애를 쓰겠지만 내가 고점을 늘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주식 영역은 이렇게 거래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제가 다음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서 가을 사이 고점이 오기 전인 지금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짚어주신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현대모비스 등 이런 종목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이외에 또 다른 특징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저녁 6시에 선물 옵션과 함께 주도주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또 다가오는 5월 10일 토요일 오전 9시에도 또 한 번 강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두 번의 강의에 참여하셔서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미처 다 담지 못하신 투자 노하우들 자세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의 성공 투자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선물 옵션에 관한 강의 시작해 주시죠. 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개념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보시면 우리가 자주 거래하고 있는 코덱스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아침에 장 출발할 때 전날보다 갭상승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은 눌림에 매수하고 싶어 해요. 와, 올라가나 보다. 근데 어떠냐면 하루 종일 빠집니다. 주식만 하시는 분은 손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물 차트인데요. 같은 날 뭐 할 수 있냐면 주가가 빠질 때 선물 매도를 통해서 하락 방향의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야, 하방을 가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신기하죠. 자, 우리가 그러면 제가 여기 보세요. 4월 4일 날 걸 한번 보실래요? 탄핵 선고하던 날이에요. 아침에 전날보다 개파락했다가 쭉 올라갈 때 나는 선물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콜옵션으로 사면 주가 올라갈 때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은 선물을 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콜옵션 사면 된다. 근데 얼마 수익 났냐면 콜옵션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420% 수익 났습니다. 올라갈 때 주식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상한가가 얼마? 30%가 제한인데 얘는 420%. 대박이죠. 반대로 야 저기 대통령 파면이라고 결정 나자마자 시장이 급락했거든요. 그러면 주식은 손해 나잖아요. 선물은 매도 대응합니다. 여기도 콜옵션 무너질 때 난 뭐 하냐면 풋옵션 샀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백 프로, 400%가 시세가 납니다. 선물옵션은요. 양방향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도 있지만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방향 가능 상품 선물옵션을 반드시 배워두셔야 한다는 거. 전 여름까지 상승장을 봅니다. 그런데 가을에서 겨울에는 급락장, 폭락장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양방향 상품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내일 저녁 6시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함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요즘에 주식 얘기하느라고 선물옵션 얘기를 거의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상세하게 선물옵션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수익 내야 되고 되게 쉽게 하는 방법 안내 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6시에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물 옵션 개념에 관한 내용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담지 못했던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는 내일 강의와 또 5월 10일 강의에서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막 하나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강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목할 만한 ETF와 종목들 알아보고 왔고요. 또 인도와 중국 증시, ETF로 대안 투자할 수 있는 방법까지 짚어보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전문가님의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